자, 두 번째 파트에 보시게 되면 이번 시간에는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은 지금 여기 밑에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좀 요거죠.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을 교재에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말로 된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표 만들어 가지고 표 하나를 보면은 거기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또 설명 들었으니까 보기도 이해하기도 쉽죠. 그다음에 처음과 끝이 바로 연결되죠. 근데 교재는 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순차적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설명이 순서대로 주르륵 나가고 페이지 넘어가고 그러니까 연결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거는 모든 그 수업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로 머릿속에 정리가 됐을 때 그 표 하나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하다가 정리를 하고 도표화시키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억하는 게 더 오래가요. 자,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회계상의 거래에서 했던 얘기 또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거래라고 하면은 회계상의 거래인 거 아닌 거 구분해야 되는데 회계상의 거래 아닌 거 5가지 단어, 6가지 네, 약속까지 써드렸었죠. 주문, 계약, 채용, 담보, 결정, 약속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거래의 종류를 봤더니 거래의 종류는 교환거래,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해 보니까 3가지로 구분이 되더래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 결합관계를 갖다가 쓰라고 했는데 거래의 종류, 결합관계 여기 아니에요. 여기에요. 자, 그래서 여기 3가지가 있다. 이네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 그랬었나요? 거래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회계상의 거래에서 수익 계정이라든지 또는 비용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찾으라 그랬었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 계정이 있다? 아니요, 전혀 없다? 그럼 교환 거래. 근데 수익과 비용 계정이 있긴 한데 거래 전체 금액하고 똑같다? 그러면 손익 거래. 그다음에 일부밖에 안 된다? 그럼 혼합 거래. 이렇게 찾는 겁니다라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자, 이번엔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거래를 거래 판료소에 의해서 분기장에다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분기라는 게 뭐라 그랬었죠? 계정은 뭘 써야 되지? 차변 대변 어디다가 놔야 되지?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지? 이 절차를 우리는 분기라는 용어로 쓴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분기가 됐으면 총계정 원장에 전개해야 한다 그랬었죠? 총계정 원장에다가 전개한다. 자, 여기 회계상의 거래에서부터 전기까지 1년 동안 계속 반복하다가 결산 때가 되면 결산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1년 동안 잘 기록을 했는지 못했는지 이를 갖다가 절차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죠. 중요한 거 뭐부터 한다? 시산표. 그다음에 시산표를 갖다가 작성을 해서 맞춰보고, 자, 그다음에 본 절차는 뭐라 그랬어요? 장부의 주요부 마감하는 거라 그랬죠? 장부의 주요부는 분계장,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마감하는 순서 중요하다 그랬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절차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회계 순환 과정을 정리를 해 놓았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려놨던 요 표, 이 표를 갖다가 어디다가 붙여야 돼요? 여기다 붙이면 되지 뭐. 여기야. 여기다가 딱 붙여놓으면 여러분들이 표를 한눈에 다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손을 대야 되네. 이렇게 해놓고 얘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가 조금 좋겠죠? 저도 이거 하면서 많이 늘었어.
사람이 자꾸 아쉬워서 하다 보면 늘게 되나 봐요. 처음에 이거 안 돼갖고 그냥 엄청 버벅거렸는데. 자, 그럼 여기 회계 순환 과정은 다시 한번 복습한 걸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파트를 보겠습니다. 다음 파트 보기 전에 여러분 또 교재에서 여기 있던 거 쭉 한번 보고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31페이지에 재무 정보 또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거기 보시게 되면 거기 목적 적합성부터 나와 있죠. 목적 적합성에 거기 근본적인 질적 특성 아니죠. 관리회계 거기 예측가치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적시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음 관리회계의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보강적인 특성이 아닌 거 고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타이틀 앞에 있는 계정만 골라서 쓸 수 있겠죠. 세 개가 있는데 하나 끼워 넣으면 문제가 돼요. 그죠? 회계 1급은 그렇게 시험 내는데요. 세무 2급은 오른쪽에 보세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그다음에 적시성 설명들이 쭉 나와 있죠. 얘를 갖다가 하나 설명을 길게 주고 얘가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죠? 라고 질문하면 이건 세무 2급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목은 똑같은데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회계 1급과 세무 2급 문제가 나뉘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첫 번째 순서는 뭐예요? 여기 설명해 드렸던 이 질적 특성에 대한 재무회계 근본적인 특성, 보강적인 특성, 관리회계 근본적인 특성, 보강적인 특성 얘를 암기해 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얘가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 거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거기 32페이지에 보면 신뢰성도 나와 있어요. 신뢰성은 재무회계 특성이었었고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맨 밑에 비교 가능성 설명 나와 있고요. 3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에 대해서 요약으로 서머리를 다시 해놨어요. ICAN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밑에 그 제약 요인, 비용과 효익, 그 다음에 중요성의 원칙까지 설명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건 교재를 진도를 나가는 거니까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 몇 페이지냐면 31페이지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31페이지부터 지금 33페이지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은 한 5분 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간 드릴 때 정독해서 신경 써서 읽으세요. 집에서 이거 읽으려면은 1시간 갖고도 모자라. 자꾸 딴 생각해야 되니까. 자, 2절에 보시게 되면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 페이지는 34페이지고요. 회계상의 거래, 분계, 전기, 결산, 그다음에 회계 순환 과정을 갖다가 쭉 써 놓았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결산과 관련된 여기 순환 과정 제가 여기 적어드린 거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붙이면 되나? 모양이 이상하려나? 되겠다. 자, 그러면 회계 순환 과정도 여러 번 했던 거라서 교재 보실까요? 34페이지에 회계상의 거래 거기 정리해 놓은 건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에 분계, 그다음에 거래의 판료서, 결합관계. 35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거기 거래 판료서를 정리해 놨어요. 그다음에 그 ICAN이라고 정리해 놓은 표에 보면은 증가 감소의 의미. 두 번째는 거래의 이중성, 복식부기의 원리라고 써 있죠. 바로 밑에 대차 평균의 원리. 여러분 꼭 시험 문제 나오면 이 거래의 이중성 저기 물어보는 거하고 대차 평균의 원리를 물어보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대차 평균의 원리는 합계액, 차변의 대변의 합계액이 일치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거래의 이중성은 회계상의 거래를 차변 요소, 대변 요소, 복식으로 기록한다는 게 거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구분 잘 하시고 회계 1급, 그다음에 회계 2급 기초적인 데서 보기에서 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계정은 보셨던 것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계정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근데 계정이란 거래를 기록하는 단위. 다시 뭐라고요? 거래를 기록하는 단위를 우린 계정이란 용어로 쓴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다음에 분기장에다가 분기해야 된다. 3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분기장에 분기해야 되는 절차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정리해 드렸었죠. 저는 이렇게 편안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 분기에 대한 거를 세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전기 총계정 원장에다 전기하래요. 뭐 다 해봤던 거니까 이건 안 해도 되겠죠. 37페이지에 결산의 예비 절차가 나오면 무조건 시산표. 그다음에 다음 3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시산표 등식이라 해서 시산표 등식 거기서 뭐가 중요해요? 위에다가 기초자본 중요하죠? 기초자본에다가만 동그라미 해주시고 나머지 거는 다 기말 또는 총 비용이나 총 수익이었는데 이렇게 쓴다. 자, 그다음에 거기 밑에 시산표에 또 다른 말 뭐라고 써놨어요? 일계표, 월계표,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이건 시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회계 프로그램 안에서는 시산표라고 안 나오고요. 일계표, 월계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지? 그렇게 하지 말고 시산표라고 보시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기말 결산사항, 그다음에 수정분기하고요. 수정 후 시산표, 손익계산서 장부 마감. 손익계산서 장부 마감에 밑에 표에 보시면 1, 2, 3, 4, 5번 있었죠. 1, 2, 3, 4, 5번 보시는데 거기 수익계정 2번에 수익계정 마감할 때 손익 그건 알겠어요. 비용계정 마감할 때 비용계정 대변에 쓰고 차변에 손익 알죠? 근데 4번에 보니까 당기순이익을 자본금 계정에 우리 대체한다 그래서 자본금 이렇게 썼는데 거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써 있죠? 거기다가 자본금 써놓으시고 자본금으로 가기 전에 여기 이제 회계 프로그램에 보시게 되면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 용어가 먼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써야 돼요. 회계 원리에서는 이제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자본금 계정으로 가는 것만 배웠죠. 근데 자본금 계정에 가기 전에 한 군데 먼저 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용어도 좀 되게 낯설어요. 몰라도 돼요. 지금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요. 의미는 뭐다? 자본금의 의미니까 요거는 회계 프로그램 할 때 그때 제가 정리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뚝뚝 그렇게 해서 마감하라고 되어 있고요. 3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은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이월로 마감하고 전기이월로 게시한다. 됐었죠? 이거 여러분이 용어 들은 거 얼마나 됐다고? 지금 여기 막 회계 7교재 다 나오는데도 척척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잘 복습을 하셔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거 거기 ICAN에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회계 순환과정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단순화 시켜서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써줬지만 이건 세세한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설명한 거지만은 시험 문제는 요 중에서 필요한 것만 단계 절차마다 그 필요한 것만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재무제표 아시죠? 5가지 다. 오케이. 그다음에 잔액 시사표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관계 이것도 작성을 해보셨으면 별반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거 아실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 회계 순환 과정에서 결산 절차까지 마무리가 끝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파트예요. 결산이 끝났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결산의 본 절차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보고서 뭐가 있어요? 재무제표 중에서 우리가 뭐만 만든다 그랬어요? 2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거기 40페이지 보면 그래서 마지막 단계 결산 보고서,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는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더랍니다. 자, 그래서 3절 4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 우선 먼저 기억을 떠올려야 되죠. 너무 우리 배울 때부터 해가지고서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 5가지 기록해놨고 회계 원리서부터 여러 번 강조를 많이 했던 것들이라서 지금은 대부분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재무상태표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그다음에 재무상태, 그다음에 자산부채 구성 요소는 자산부채 자본 다 아시죠? 자, 이거 회계원리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정리 잘 되어 있죠? 한눈에 쏙 들어오죠? 아, 잘했어.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는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였었고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가 여기 나오면 안 되고 위에다가 이거 표시를 해줘야지 되겠죠?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 유동성. 자산,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기록하세요 그랬었죠? 유동성 배열법이 무슨 뜻이라 그랬었어요? 유동성이 높은 거. 그게 무슨 뜻이냐고. 유동성이 높은 거는 현금화가 되기 쉬운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이론 문제에서 낼 때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낮은 것부터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기 글자 하나 바꿔놓고선 이게 시험 문제를 내니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해와 안 사랑해가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잖아. 그죠? 의미가 반대이기 때문에 아니 그냥 조금 다른 것도 아니고 180대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 이론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보시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들 제대로 복습 공부를 교재를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됐어요. 그다음에 비유동 자산 어떻게 구분했었어요? 자,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것은 자산하고 부채만이에요. 자본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동부채, 유동하고 비유동을 갖다가 구분하는 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본은 그렇게 구분하는 거 없었죠?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상적인 영업주기로 구분한다.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보편적으로 1년 또는 12개월 이내라 그랬죠. 그러나 업종에 따라서는 이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 12개월을 초과하는 것도 있다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붙어 있으면 걔는 유동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분류. 자본의 분류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그때 적어드릴 때도 이렇게 자본 분류 다 적어드렸나요? 아니면 이렇게만 적어드렸나요? 큰 것만?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 이익이여금 5가지 있죠. 자, 5가지 뿐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자본규정을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아주 크게 세세하게 다 정리해놨죠. 이것도 다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말고요. 근데 이걸 다 암기하시기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부터 충분히 들어서 이해가 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냥 하면은요, 뭐 외웠다가 다 까먹어 금방. 그러니까 외울 저희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여기 자본의 분류 5가지 얘를 갖다가 기억을 먼저 해놓으시면 다음 자본 계정에서 나갈 때 암기할 때는 좀 수월하겠죠. 5개부터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처음 보는 용어를 맨땅에 헤딩하고 외우면 또 머리가 고생하겠죠. 설명부터 듣고서는 암기하시면 돼요. 자본의 분류 첫 번째 자본금이라 그랬는데 이 자본금은 우리 보편적으로요 우선주 자본금 그다음에 보통주 자본금 2개로 나눠져요. 우선주 지금 우리는 주식회사라 그랬었죠. 법인이면서 주식회사인데 그 주식을 발행하면은 주식은 2가지 종류가 보편적으로 있어요. 크게 나누면 우선주하고 보통주라고 나누는데 이 우선주는 보통주 주주보다 이익금이 배당이 됐을 때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 주주예요. 대신에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은 없다. 반대로 여기 보통주는요. 보통주는 우선주보다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후순위이긴 하지만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 기업의 대주주는 우선주를 보편적으로 갖고 있을까? 아니면 보통주를 갖고 있을까? 보통주, 의결권 있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써놓긴 했지만 여기 시험 대상에서 세무 2급까지 대상에서 여러분들 보통주, 우선주 나오게 되면 여러분의 해당 항목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자본금, 그다음에 저기 보통 여기 주식 얘기 나오면은 다 보통주를 의미합니다. 우선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자본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본잉여금이라는 용어를 들어보니까 여기 잉여금이라는 항목이 두 가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잉여금, 그다음에 이잉여금 두 가지가 있죠. 잉여금이라는 건 뭔가 돈이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지금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라고 그랬었죠. 이 주식회사의 법인의 주식은 지금 거래가 돼요. 그죠? 증권거래소에서 물론 상장회사인 경우 있거나 뭐 등등 주식은 거래가 될 수가 있는데 주식을 사면 우리가 주식을 샀어요. 그럼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즉 주주가 되는 거예요. 갖고 있던 주식을 팔면 주주가 아닌 거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자본잉여금은 그 주식을 팔고 사고 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 돈이 남았을 때예요. 돈이 남았을 때를 그 돈이 남았을 때 경우에 따라서 그 금액들을 기록해 놓은 그 곳, 그 장소, 그 계정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자본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일 때 여기다가 잉여금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주와의 거래를 하다 보면 잉여금만 생길까? 까이는 경우도 있을까? 까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밑에 자본 조정에다가 기록을 하면 돼요.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에 주주와의 거래를 했는데 여기 차감 항목 까이는 경우는 여기 자본 조정 항목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원칙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지금 여기 잉여금하고 지금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여기 쌓인 거, 적립된 거 그걸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자본 계정에서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별도로 해놓으세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반드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꼭 해놓으세요. 왜 그랬냐면요. 여기 이익잉여금은 지금 회사에서 영업활동으로 우선 잉여금부터 설명을 해드려야겠네. 자, 지금 연도수를 따지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결산했던 연도수는 여기부터 할까? 2016, 2017, 2018, 2019. 자, 연도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매해 이익이 났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는 300, 여기는 200, 여기는 500, 여기는 400. 자, 2020년도는 아직 지금 진행 중이니까 모르겠고요. 이렇게 단기 순이익에 매해 이익이 났다고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단기 순이익이라고 여기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단기 순이익. 자, 그래서 지금 2019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서 단기순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2018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왔어요? 500. 2017년도에는 200. 2016년도에는 300. 계속 지금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자, 2018년도 당기순이익 말이 맞는다 그랬어요? 안 맞는다 그랬어요? 당기라는 말은 올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2018년 올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2018년도 500에 여기 당기순이익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2017년도 당기순이익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못 쓰죠? 그런데 이익은 이렇게 발생을 했으니 이 이익을 갖다가 그 해에 당기순이익으로 났던 이 금액들의 합계 금액의 명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 약속을 했냐면 여기 나오는 이익 잉여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대요. 그 이익 잉여금은 뭐의 약자인 거예요? 매회 모였던 당기순이익들이 왕창 모인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우리 회사의 영업의 결과죠. 영업의 결과로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당기순이익이 순손익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익 잉여금은 회사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지금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을 구분하라고 한 이유. 왜 그럴까? 주주총회에서 주인들이 모여서 돈 나눠 갖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요 이익 잉여금만 가능해요. 뭐만 가능하다? 얘를 섞어 놓으면 자본잉여금도 주주들이 막 나눠 가질 수 있겠죠. 돈 나눠 갖자고. 아니 나눠 가는데 또 판치자고 신나해서 다들 좋아하잖아. 안 좋아해요? 아, 왜 아닌 척해? 지금 기급 재난 그 급여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 돈 나눠 가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세금을 얼마를 걷어가는 간에 지금 받는 게 좋죠. 여기 주주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 이익금에서 자본잉여금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나눠 가질 수 있다. 주인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나눠 갖자고 해도 못 나눠 갖는 게 바로 이게예요. 그러니까 자본계정은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반드시 이 두 개는 구분해 놓으세요. 왜? 마음대로 나눠 갖지 못하도록. 나눠 가질 수 있는 건 여기 한에서만 나눠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나눠 놓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본자가 들어가는 자본, 잉여금, 자본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이제 앞으로 부를 거냐면 자본 거래라고 부를 거예요. 자본 거래는 무슨 뜻이에요? 자본 거래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자본 이쪽에다 쓸까요? 여기 자본, 여기도 자본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본 거래라는 용어로 쓸 거예요. 자본 거래라는 뜻은 뭘 뜻하는 거다? 주주와의 거래를 뜻해요. 주주와의 거래를 우린 자본 거래라고 이런 용어로 쓴다는 얘기예요. 즉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것도 적어놓고요. 아 근데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쓰면서도 확실히 기술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깔끔해 뭔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이거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예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 사용법을 모르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 잉여금이라고 해요. 그러고 이렇게 썼었어요. 이거를. 되게 골 때렸겠죠. 시간은요 뒷담화리 걸렸겠죠. 또 지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참 사람이 그래서 배워야 돼. 이 지우는 것도 잘해요, 이제는. 자, 이제 설명은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기 4번에는 기타 초과 손익의 이익잉여금 얘는 영업활동으로 되는 주주와의 거래로 챙겨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밑에 마지막으로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는 우리는 다른 말로 총액주의라고 불러요. 총액주의.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 밑에다 써놨는데 시간은 다 됐고 자, 얘 지웁니다.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자, 이건 이따가 쓸 거긴 한데요. 자, 여기 보세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다음에 대변에 상품 매출, A 업체에다가 상품을 10,000원 이렇게 팔았어요. 자, 근데 그 A 업체한테 다시 우리가 사갖고 온 상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그 A 업체한테 사갖고 온 거는 상품 7,000원, 외상 매입금 7,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상 매출금 우리 상품 매출에서 받을 거 10,000원 써져 있고, 우리가 외상 매입금 사갖고 온 거 7,000원 별도로 되어 있죠.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그 A라는 업체한테 3,000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봐요. 외상 매출금 받을 거 얼마 있었어요? 10,000원이죠. 여기 지금 얼마 지금 우리가 줄 거 있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3,000원만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외상 매출금 3,000원 이렇게 쓰고 등등 이렇게 그 결과론적인 것만 쓰면 얘는 순액 기록한 거야. 순액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록하면 된다 안 된다? 거래를 갖다 증빙서가 따로따로 발생했겠죠. 그걸 뭉쳐서 했으니 거래 추적 가능성이 이게 어떻게 발생한 거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 부채, 계정은 반드시 총액주의로 발생한 거래 금액 그대로 다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팅해서 차익으로 순액으로 상계 처리해서 순액으로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또 다시 할게요.